이번 과목은 네 번째 과목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요, 건설 시공학으로서 건설 시공학과 여섯 번째 과목이요, 건설 안전 기술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 안전 기술을 잘하면 시공학이 되고, 시공학을 잘하면 건설 안전 기술도 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건설 안전 기술을 잘하면 됩니다. 또 반대로 재료학입니다. 재료학도 외울 수 있는 양이 많아서 그렇지 특별한 거 아니다. 그래서 시공과 재료와 여섯 번째 과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1번은요, 철골입니다. 철골 구조의 내하 피복입니다. 이 내하 피복이라는 것은요, 옷을 입힌다는 말입니다. 철골에다가 옷을 입히는 거죠. 내하 피복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1번 조적공법은, 조적이라는 말은요, 백도를 쌓는 걸 조적이라고 그러죠. 조적공법은 용접 철망을 부착할 경량 모르타르, 폴라이트, 모르타르, 플라스틱 등을 발음하는 공법이다. 바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쌓는 공법이에요. 쌓는 공법이. 그러니까 틀렸죠. 답은 벌써 1번입니다. 항상 강조했습니다. 1번이 답이라도 우리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항상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번요. 뿜칠공법은 철골 표면에 접착제를 혼합한 내하 피복제를 뿜어서 내하 피복을 한다. 셋째요. 성형판 가공법은 내하 단열성이 우수한 각종 성형판을 철골 주위에 접착제와 철물 등을 설치하고 그 위에 붙이는 공법은 주로 기둥과 보의 내하 피복에 사용되는 것이 성형판 공법입니다. 타설 공법은요, 아직 굳지 않는 경량 콘크리트, 기포, 모르타르 등을 강제 주위에 거푸집을 설치하여 타설한 후 경화시켜 철골을 내하 피복하는 공법이다. 그렇다면 뿜칠공법, 성형판 공법, 타설 공법, 조적 공법을요, 해설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하 피복 공법 및 재료의 종류입니다. 약 8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도료입니다. 도료는요, 평창성 내하 도료를 사용합니다. 타설 공법은요, 바로 콘크리트라든지 경량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조적은요,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 돌, 백돌 등을 가지고 하는 것을 조적 공법이라고 합니다. 미장 공법은요, 철망 모르타르, 철망 펄라이트 모르타르입니다. 바로 미장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뿜칠 공법은 뿜칠 앞면, 습식 뿜칠 앞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 계열 모르타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형판 붙임 공법은 무기섬유를 혼입해서 규상 칼슘판, ALC판, 무기섬유 강화 석고보드, 성면 시멘트판, 조력식 패널, 경량 콘크리트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등을 사용합니다. 세라믹 피복 공법은 세라믹 섬유 블랙킷을 사용하고요. 합성 공법입니다. 합성 공법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나 ALC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69쪽에 철근 피복 목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2024년에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조적이란 말은요, 다시 한문도 표현해 봤는데 백돌이라든지 콘크리트 블록을 우리는 조적이라고 한다. 62번입니다. 건축물에요, 지하입니다. 지하공사에서 계측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는 거예요. 계측관리의 목적은 위험의 징후를 어떻게 발견하는데 이것도 반드시 사전에 발견해서 하는 거죠. 둘째요, 계측관리 중점 관리 사항으로는 흙막이 변위에 따른 배면 지반의 침하가 있습니다. 계측관리는요, 잘 보세요. 인적이 뜸하고 위험이 적은 곳에 아니고 많은 곳에,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바로 적은 게 아니고 많은 곳에, 인적이 뜸한 게 아니고 인적도 자주 다니는 곳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틀렸어요. 4번입니다. 1일 점검 항목으로는 흙막이 백채, 주변 지반, 지하 수위 및 배수량 등이 바로 1일 점검 항목입니다. 그렇다면요, 계측 시 유의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측할 때는 첫째, 착공부터요, 준공까지 계속 계측.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사람도요, 무덤에서 요람까지 이런 거죠. 또 계측 관리 계획에 입각하여 계측 부위 위치를 잘 선정해야 합니다.
공사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계측을 실시해야 되고 계측 자료를 그래픽화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오차를 적게 해야 합니다. 또 전담자를 반드시 운영 배치해야 되고요. 계측 계획은 경험자가 수립해야 된다. 여덟째, 관련성 있는 계측기는 집중 배치하고 계측 도중 변화 취소가 없다고 중단하지 말 것입니다. 바로 계측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2022년, 2024년에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63번은 흑막이에요. 붕괴 원인 중에서 히빙 파괴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히빙이라는 것은요, 연약선 점토 지반에 흙과 물의 중량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흑막이백의 제로 차이, 지하수의 불여 차이, 지하수 깊이 차이. 바로 이게 흑막이백 어떻게 내부와 외부의 흙의 중량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가 히빙 현상. 이 히빙 현상은 여기 4과목에도 출제되지만 오히려 6과목에도 더 많이 출제됩니다. 반드시 이번 시험에도 출제됩니다. 또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히빙이라는 것은요, 바로 흑막이병 내부와 외부의 뭐의 흙의 중량 차이, 무게 차이로 발생한다. 연약 점토 지반에서 굴착 면역 융기로 발생하고요. 방지 대책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흑막이 진입 깊이를 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또 지반 자체를 개량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소단이나 비탈면의 중간에 설치하는 작은 계단을 두면서 굴착하는 방법. 그 다음 굴착면 하중을 증가한다든지 어스앵크를 설치한다든지 표토를 제거하거나 하중을 감소합니다. 이 문제에서 항상 실기 필답형이나 작업형이 질문합니다. 필기 때 이렇게 했는데 필기 내용을 작업형이나 필답에 쓰면 써도 되죠. 어떤 방법을 써도 방지 대책이 됩니다. 그럼 무엇을 써도 좋을까? 또 히빙이라든지요, 또는 히빙 파괴라든지 히빙 파괴 현상이나 다 동일한 말이에요. 다시 히빙 현상, 히빙 파괴 현상 모두가 다 동일하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4-27독도 있고요. 2015, 23년, 24년 계속 출제됐습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요. 파이핑은 뭐냐? 파이핑이란 말은 보일링 현상으로 인하여 집안 내에 물어 통로가 생기는 흙이 새굴 때는 흙이 작게 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파이핑이라고 그러고요. 흙막이 내에 수밀성이 불량하여 널말동의 틈새 물과 토사가 흘러들어 기초점에는 모래 지반을 들어 올리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파이핑이라고 합니다. 요런보다는 항상 보일링이 아니면 히빙이니까 보일링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히빙 현상과 동일하면 사질토. 우리는 히빙은 연약성 점토 지반.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 수위 차이로 얘는 물의 차이가 주예요. 우리는 히빙은 뭐냐 하면 흙의 중량의 차이예요. 이내 굴착 저면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의 주 원인은 물의 높이 차이를 말하는 거고, 우리 히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주로가 연약성 점토의 무게 차이, 중량의 차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4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 표준 시방서에 따른요, 기성말뚝입니다. 기성말뚝이라는 것은 맞추는 게 아니고 어느 때라도 구입해서 박을 수 기성말뚝 세우기 작업 시 준수사항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옳은 것은 표준 시방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뚝의 연직도나 수직도죠. 경사도는 얼마냐? 반드시 50분의 1입니다. 50분의 1 이내를 하고 말뚝 바퀴와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상의 위치로부터 얼마냐 그러면 알아둘 게 있어. 4로서요 지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4분의 D와 100mm 중에서 큰 값 이상이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표준 시방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50분의 1, 4분의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뚝 세우기는요, 시공기계는 말뚝의 소적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 견고한 지반 위에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 말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요?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준틀을 설치하고 중심선 표시를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말뚝을 세운 후 검측, 다른 말로 계측이라고 해도 직교하는 두 방향으로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있죠.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얼마? 50분의 1 이내를 하고 말뚝 받기 후 평면상의 위치, 설계도면의 위치는 얼마? 4분의 D입니다. D라는 것은 말뚝의 바깥지름을 말하고, 그래서 요 4분의 D나 100mm 중 큰 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말뚝 세우기의 중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2020년, 2023년, 2024년 계속 출제된 문제입니다.
65번은요. 특히 우리 시공학에도 잘 나오지만 재료학 또는 건설 안전 기술에도 잘 나옵니다. 콘크리트는요. 역시 시방서에 표준 시방서에 따른 거푸집 너로 해체 시기를 오른 것은 단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기둥으로서 평균 기온이 얼마냐 하면 20도씨 이상이에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온도는 몇 도인지 하면 20도 이상이면 그럼 얼마? 바로 2일이 나오죠. 바로 답은 2일입니다. 만약에 보통 포틀랜드라든지 또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 일종, 포틀랜드 포즐란 시멘트 일종, 플라이스 시멘트 일종은 20도 이상에서 4일이요. 해체식이고 고로 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즐란 시멘트, 플라이스 시멘트 이 정도는 5일입니다. 만약에요. 10도씨 이상 20도씨 미만은 바로 3일이 되고 얘는 6일이 되겠고 얘는 8일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4-74쪽도 있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료학에도 또는 건설한 6과목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2019년 9월 20일 벌써 1대 5회 이상 출제됐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6번입니다. 강제요. 강제는 쇠말뚝이라면 쇠말뚝. 그럼 쇠말뚝을 스틸 시트.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널말뚝을 가지고 시트 파이라 이래. 그 공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거는요. 무소음 설치가 어렵다. 왜?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속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설치가 어렵죠. 맞죠? 또 두 번째, 타입C 집안의 최적 변형이 작아 항타가 쉬운 것은 장점이에요. 강제 널말뚝에는 이런 U자형이나 Z형이나 H형 등이 있어요. 간입 넣을 때요. 철거 시 주변 집안 침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철거할 때는요. 봐요. 흙에 이게 묻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집안 침하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단점이게 되겠어요. 그게 틀렸어요. 그렇다면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널말뚝은요. 그 스틸 시트 파일이니까 토목 건축공사 물막이 또는 물막이나 흙막이 등을 위해 박는 강판으로 된 말뚝으로서 그래서 시트 파일이라고 그랬다. 또 단면 형태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단이 구멍형 또는 요철로 되어 있어 서로 끼워 맞출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철로 되어 있어 가지고. 또 구조물의 일부로서 강널말뚝을 사용한 예는 강널말뚝식 암벽이 있습니다. 이런 널말뚝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금속으로 하니까 시공이 빠르고 간단합니다. 또 공사 비용도 적게 들고 연약 집안에 약한 집안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내진 구조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단점은요. 외부로부터 충격에 약합니다. 또 내수성이 약하므로 방식 처리해야 하고 간입 철거 시 주변 침하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 내용은요. 바로 이런 강널말뚝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4-44조 합격날개 은행 문제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또 18년부터 24년까지 계속 출제되었습니다. 67번입니다. 67번은 건설공사의 시공계획 수립 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은 벌써 있어요. 시공이잖아요. 시공계획에는 시공도가 필요한데 현지도가 필요가 없죠. 현지도라는 것은 시공도 작성 시 필요입니다. 여기 뭐냐 하면 건설공사 시공계획이든 계획에는 현지도는 시공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답은 벌써 1번이고요. 반드시 시공계획에는 계획 수립서는 공정표가 필요하고 실행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재해 방지 계획도 필요해요. 그럼 시공계획에는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계획 내용 현장원을 편성합니다. 두 번째로 공정표를 작성하고 실행 예산을 편성하고 하도급자를 선정합니다. 가설 준비물을 결정하고 재료 선정 및 결정을 하고요. 재해 방지 대책 및 의료 대책 또는 안전관리 대책도 해야 되는 것이 시공계획과 순서입니다. 이 내용은 4-5쪽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계속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폼타이 컬럼밴드 등을 의미하면 그러니까 이름이 폼타이 컬럼밴드라고 하는데 등을 의미하면 거푸집을 고정하여 작업 중에 콘크리트나 측압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 말은요. 폼타이라든지 컬럼밴드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긴결재 또는 이걸 다른 말로 긴결재 또는 긴장재라고 그러죠. 폼타이를 가지고. 답은 바로 긴결재, 긴장. 답은 4번이게 되겠어요.
이 문제 역시 오히려 어디 더 많이 나온다? 6과목에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를 한번 보면요. 긴장재, 기결재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변형되지 않게 연결을 고정하는 것은 조임용 철선은요. 달고 누구린 철선을 두 겹으로 탄계를 만들어 틀어 조임된다는 거고요. 간격재입니다. 철근과 요것도 철근과 거푸집은 간격을 유지하는 게 뭐냐? 바로 요것이 바로 간격재 말 그대로. 피복 간격도 유지합니다. 박리재입니다. 박리재를 칠하는 거죠. 중유, 석유, 동식물류, 아마윤유, 파라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 거푸집은 어떻게? 박리를 용이하게 하는 거. 박리는 다른 것이 박리를 한다는 것은 칠을 해줌으로써 뭐 부식이 안 된다든지 또 콘크리트 탓을 했을 때 잘 어떻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 이런 것이 박리죠. 스페이스입니다. 격리재라고 하는데 거푸집 상관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캠버. 이걸 캠버 또는 챔버라 그러는데요. 처짐을 고려하여 보나 슬라브의 중앙부를 300L에서 500L 정도 미리 이렇게 먼저 이렇게 치켜 올리는 거 하는 거, 치켜 올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챔버라 그래요. 캠버. 여기 보이죠? 이게 바로 캠버입니다. 캠버. 이런 걸 가지고. 이런 형상을 만드는 캠버. 그래서 차도 또는 보도 횡단 형상에서 중간이 높게 된 것을 또는 것 또는 횡단 물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횡단 물매라고. 또 여기 보면 캠버는 사태 방지에 부착 고정을 한다든지 흉간의 이동 방지 등에 사용하는 쐐기 모양의 나무 조각을 원래 말하는 건데 실제 도로에 이제 물매도 만드는 것이 바로 횡단 물매라고 해서 이것이 캠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캠버는 바로 처짐을 고려하여 보나 슬라브의 중앙부를부터 이렇게 요만큼 올려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캠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정도 치켜 올림 또는 높이 조절용 쐐기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봐요. 4-76쪽도 있지만은 또 이거는 건설 안전 기술에도 나옵니다. 2013, 16, 23에도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69번을 보겠습니다. 69번은요, 다음 중 흑막이 벽입니다. 벽에 버팀대의 응력 변화. 이걸 잘 봐요. 변화를 측정하여 이상 변화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는 계측기는 건데 여기 보면요, 답이 있어요. 변화니까 뭐요? 변형률계를 사용하는 변형률계. 보겠습니다. 그럼 계측기의 사용 종류 및 사용 목적을 보면 지표 치마입니다. 흑막이 벽면에 동결 심도보다 깊게 설치하여 지표면에 어떻게 치마량을 측정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지중 경사계입니다. 흑막이 벽 벽면에 설치하여 토류벽의 기울어짐을 측정하는 겁니다. 하중계는요, 스트러트라든지 어스 앵커에 설치하여 축하중 측정으로 부재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간극수압계라는 것은 굴착이나 성토에 의한 간극수압의 변화를 측정하고요. 균열 측정기는 인적 구조물, 집안 등을 균열 부위에 설치하여 균열 크기와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또 변형률계거든. 요거 스트러트, 띠장 등을 부착할 굴착 작업 시 구조물의 변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답은 변형률계가 되겠습니다. 지하 수위계는 굴착에 따른 역시 수위의 변화를 물의 높이를 변동을 측정하는 게 바로 지하 수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히려 시공보다는 6-116 계측장치 종류 및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 23년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70번이에요. 70번은 앞에 해설에 나왔던 거예요. 통상적으로 스팬이 큰 봄이 바닥편에 거푸집을 걸 때에 스팬의 캠버의 값은 300에서 500분의 L 사이를 한다는 거. 앞에서도 했고요. 바로 거푸집 시공사의 주의성의 검토가 바로 조립 해체 계획, 전용 계획에 유의해야 되고, 바닥 보의 조항부 치켜 올리면 얼마냐 하면 바로 300에서 500L 정도다. 갱폼, 터널폼, 이동성, 연속성을 고려하고요. 재료 허용 응력도는 장기 허용 응력도에 1.2배까지 택합니다. 비계나 가설을 구조물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73조 2022년 4월 24일 날 또 출제된 문제. 캠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설명을 했고요. 71번입니다. 71번은 철골 조립용 장비에 철골 조립용 장비 중 절단용 장비로서 오는 거. 절단은 잘라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프릭션 프레스, 플레이트 스트레이트. 프레스라는 것은요, 우리 대표적인 소선 가공기에서 프레스 금형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찍어내는 걸 가지고 프레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 스테이 롤이랑 이거는 철판 이래 된 걸 가지고 쫙 펴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고요.
파워프레스 똑같은 이거 아주 동력 프레스 똑같은 용도로 쓰인다. 브릭싱 프레스는 마찰 프레스고 파워프레스는 통상적 크랭크 프레스를 의미해요. 핵소는 뭐요? 바로 손톱 절단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요 모양이 돼요. 핵소. 그래서 핵소는 금속의 공작물 자를 때 일반적으로 손작업용 셋업이 쓰이고요. 톱날을 고정하는 프레임 톱날 길이에 따라 몇 단계 조절이 가능해요. 바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상적인 300mm가 많이 있고요. 만약에 짧다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250, 또 200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 핵소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톱날은요,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평으로 얘를 이렇게 눕혀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평 어느 방향도 끼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핵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87쪽의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적중이 되었습니다. 또 2017, 19, 22년에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72번입니다. 콘크리트 치갑입니다. 이 치갑 문제도 역시 시공, 재료, 건설 안전 다 어디나 나오는 거고요. 치갑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치갑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놓으면 바로 위에서 이렇게 넣으면 얘가 기둥이라든지 견뎌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압력을 받죠.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치갑이라고 해요. 치갑이 영향을 주는 소요 가능성이 옳지 않는 거.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타설 속도가 빠르면 얘도 치갑이 어떻게? 압력은 점점 커져요. 이게 커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온도가 낮으면 경화 속도가 느려 치갑이 작아진다가 아니고 어떻게? 커집니다. 커져. 이거 틀렸네요. 벌써. 그 다음에 백 두께가 얇을수록 치갑은 작아져요. 콘크리트 슬럼프 값이 크면 클수록 치갑은 커집니다. 그래서 치갑이라는 것은요. 콘크리트 슬럼프가 클수록 배합이 좋을수록 백 두께가 두꺼울수록 치갑은 커집니다. 부어넣기 속도가 빠를수록 커지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치갑은 커집니다. 다지기가 충분할수록 커지고 진동기 사용할 때 얼마나 30%까지 치갑이 증가합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4-72쪽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73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보에 사용된 굵은 골재입니다. 최대 치수가 25mm, 그 다음에 D 지름이 22mm 철근, 동일평면상의 평행한 철근을 말하고 수평 순간격으로 옳은 것은 근데 우선 알아둘 게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해요. 원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는데 우선은 철근 지름에다가요 1.5를 곱합니다. 1.5를 곱하고 그러니까 1.5를 곱하니까 33mm. 또 최대 치수에요 1.25를 곱해요. 계산했을 때 어떻게 둘 중 큰 값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큰 값을. 그럼 큰 값이 어느 건가요? 바로 큰 값이니까 답은 33. 이제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그러면 73번은 33.3mm가 있으니까 가장 근사치가 어느 거예요. 반드시 요거다 이 말. 그래서 공국 없이 칠 수 있는 다진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바로 33.3mm인데 답은요. 그러면 우리 교재 4-69에도 있고 17년 22도 있는데 보충학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충학습을 보면요. 이거 철근의 간격 결정은요. 반드시 철근 지름에 아까 D 곱하기 1.5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 그 다음에 2.5cm 이상 다시 말하면 25mm 이상을 할 수도 있고 굵은 골재 지름에 아까 1.1을 500을 곱해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해요. 그래서 아까 33mm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철근의 결정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74번째입니다. 건축 시공에요. 현대화 방안을 가지고 우리는 3시스템이라고 해요. 3시스템. 3시스템 또는 3S라고 하는데 3S 시스템과 거리가 먼 것은 작업의 스탠다드 표준화를 해야 되고요. 작업의 단순합니다. 심플리요. 작업의 전문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요. ISO 9000, 14000, 45000은 다 취득했어요. 그 이유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 작업, 물론 기계 작업하지만 3S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시공 3시스템은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가 돼. 이 또 3S는 1과목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3S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8 1과목에 있어요. 1과목. 물론 6과목에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2년부터 19년까지 계속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75번은 지정 중에서 잡석 지정입니다. 잡석 지정량이 다짐량이 5m 삼성일 때 틈막이로 넣는 자갈의 양으로 가장 적당한 것. 자갈의 양은 항상 어떻게 하냐 30%를 넣게 돼요. 30%. 이건 규정입니다. 30%는
사춤 자갈량은요. 잡성량 곱하기 30%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0.3이 되겠죠. 하면 1.5m 삼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바로 2번입니다. 이 내용으로 교재 4-39쪽 합격 예측 합격 날개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2연부터 19연까지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76번인데요. 바닥판 거푸집의 구조 계산 시 고려하는 연지가중에 해당되지 않는 연지가중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수지가중이 되겠습니다. 수지가중에는요. 알아둘 것이 첫 번째 뭐냐고 요걸 잘 바닥판이에요. 바닥판. 바닥판 거푸집의 구조 계산할 때는 우선 첫 번째 고려해야 하중은요. 굳지 않는 콘크리트 중량, 굳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콘크리트의 중량 이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하중, 충격 하중 이것이 다 뭐냐 그러면 뭐야 그러면 수직의 연직 하중. 굳지 않는 콘크리트, 이 굳지 않은 역시 생콘크리트 치갑은요. 치갑이니까 뭐 이거는 바로 수평 하중이라고 그래요. 답은 보겠습니다. 거푸집 설계 시 고려할 하중은 바닥판이나 고밑 등 수평 부재는 그러니까 수평 부재니까 뭐요? 연직 방향 하중은 작업 충격 생콘크리트 자중입니다. 그다음에 벽이라든지 기둥 요거는 바로 수직 부재. 수직 부재는 생콘크리트 자중 또는 중량 이렇게 해도 돼요. 그다음 생콘크리트 치갑 등이 바로 어디에 되냐 하면 수직 부재가 될 거고 연직 방향은 바로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를 가지고 굳이 한다고 수평 부재인데 수평일 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연직으로 작용하는 거고 수직 부재일 때는 어떻게 수평으로 작용한다는 걸 그래서 여기는 수평 부재를 말하는 거고 수평 부재를 우리는 연직 방향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기둥이 이래 있다면 기둥이 이래 세웠다면 콘크리트 어떻게 여기서 넣죠. 그러니까 이걸 직선 방향으로 된다고 연직 그죠. 그러니까 실제 얘가 이제 자굴이 일어나는 것은 수평으로 자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닥판이나 보 밑에 작용하는 하중은 작업 하중, 충격 하중, 생콘크리트 자중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4-72쪽에 있습니다. 합격 날개 합격 예치 있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출제된 문제입니다. 77번이에요. 77번은요. 원가 절감이에요. 요 사용은 원가 절감에 사용하는 기법 중 V입니다. 밸류 엔지니어링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V라 그래. V. 가치를 정의하는 공식인 건데 가치는 반드시 비용이요. 작게 들어야 돼. 그래서 비용분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치라 그래. 가치는요.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품질 저하 없이 유지하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관리하는 원가 절감 기법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치공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요. 뭐냐 그러면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가치 없이 살면 안 된다. 그래 여러분 뭐요? 몸값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를 하여튼 키우고 나의 품질을 높이는 거가 명품 되는 것도 바로 뭐다? 건설 안정에서 따는 것도 명품입니다. 원가 절감 가능성이 큰 단계는요. 기획부터 설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공식은 비용분의 기능을 말한다. 얘가 작으면 얘는 당연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가치와 기능을 어떻게 비례하는 거죠. 얘는 비용을 어떻게 반비례. 얘가 작아야 당연히 얘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 내용은 4-3, 4-8에도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요. 78번 보겠습니다. 78번은요. 조적공사에서 벽돌을 쌀 때요. 백화현상. 백화현상은 조적이 뭐냐. 하얀 꽃이 핀다 이렇게 표현해요.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석회를 혼합한 줄눈 모르타를 활용하여 바른다고. 석회를 혼합하여 줄눈 모르타를 어떻게 백화현상이 더 발생해. 왜? 물이 끝이 이렇게 습기가 나가지고 이제 꽃이 피는 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하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틀렸어요. 1번에. 흡수율 낮은 벽돌을, 그렇죠. 흡수율 낮은 벽돌을 사용해야 되고요. 싹형 모르타르야 파라핀 도료와 같은 혼화제를 사용합니다. 돌림대 차양 등을 설치해 빗물이 벽체에 직접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방. 이것이 바로 우리는 백화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백화현상 방지하는 방법으로서요. 잘 구워진 벽돌을 사용합니다. 줄눈은 방수 처리 철저해야 되고 예방이 사실은 뭐든지 중요합니다. 조립률이 큰 모래라든지 분말도 큰 시멘트를 사용하고 차양, 루버, 돌림대 등은 비마기를 설치합니다. 포면에 파라핀, 도료나 실리콘 뿜칠하여 수산화 칼슘 등을 유출하는 방지합니다. 또 우중 시공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중시공을 하면 안 된다. 비 올 때는 공사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은 4-100쪽에 있습니다. 2017-19에도 출제됐습니다. 79번입니다. 표준간입시험에요. N을 칩니다. 추정이 곤란한 사항, 표준간입시험 원래는 뭐냐면 사질토 집안의 대표적인 시험이 표준간입시험입니다. 그렇다면요, 사질토의 상대밀도와 내부 마찰 각을 알 수가 있어요. 전단 지지층의 사질토 집안일 때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점성토예요. 전단 강도라고 하는데 알아둘 게 있어요. 원래는 점성토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가능한 것이 점성토의 전단이라는 거 이거잖아요. 이게 잘라져 이런 거는 가능하고 점성토의 지방과 투수 개수 예민비는 알 수가 없어. 이거는 반드시 예민비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표준간입시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표준간입시험이라고 하냐. 주로 사질토, 모래 땅에서 불교간 시료를 채취하기, 불교간 시료를 채취하기 곤란하므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게 뭐요? 모래가 얼마나 단단하냐 이런 거 밀실도를 측정해요. 그래서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표준 샘플의 간입량을 30cm에 박는데 요하는 타격 횟수를 가지고 우리는 N호 값이라고 그래요. 이때 추는 몇 킬로는 63.5kg, 높이는 76cm입니다. 아까는. 그래서 N호 값을 모래 지방과 점토 지방을 구분하는데 사실 주는 이거예요. 주는. 그러나 요것도 이제 가능한 게 전단 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N호 값을 적용한다. 그래서 밀실한 모래는 30에서 50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성도는 10에서 50, 느슨한 모래는 5에서 바로 50. 그러니까 다 뒤엔 똑같아. 단 아주 느슨한 모래는 5 이하가 되겠어. 그러니까 점토 집안에는 매우 단단한 점토는 30에서 50 정도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돼요. 단 점성토의 점도 집안은 가능하다는 걸. 이 내용은 50쪽에 있습니다. 또 2020 6월 7일 비슷한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80번입니다. 콘크리트 공사 시요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이 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외교온도는 얼마나 25도씨 이하입니다. 이하.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상층 콘크리트를 타설되기까지 시간을 의미한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콘크리트를 2층 이상 비벼 넣는데요. 온도가 25도씨 이상일 때는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이 얼마냐. 그래서 항상 이거는 25도씨 초과냐 이하인데 25도씨 이하이면요. 반드시 몇 시간이 필요하냐 하면 25도씨 이하일 때는 2.5시간이 필요해요. 그 25도씨 이상이면 2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해설로서 보겠습니다. 해설로서 보면요. 콘크리트 타설은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을 두 번을 나누어 타설할 때 상층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면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돼. 또 콜트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 구역의 면적, 콘크리트 공급 능력, 이어치기 허용 시간 간격도 정해야 하는데요. 이어치기 허용 시간 간격은 요거예요. 바로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면 2시간이에요.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그러나 25도씨 이하일 때는 얼마? 2.5시간.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초과하면 2시간, 이하면 2.5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은요.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상층 콘크리트 타설되기까지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58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이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2일 날 문제 74번 출제되어 또 이 내용은 콘크리트의 표준 시방서의 규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네 번째 과목인 건설 시공학을 마무리했습니다. 건설 시공학은요, 제가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어디에서? 건설 안전기술에서 보강이 되고, 또 반대로 건설 안전기술 부족해도 괜찮아. 뭐가? 시공학에서 보완이 되면, 또 재료학에서 보완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건설 안전기사 보시는 분은 주로 뭐가 문제냐 하면 1과목, 산업안전관리는 2과목 심리미 교육, 3과목 인간공학 시스템에 더 중점적으로 기울이면 되겠어요. 여기 4, 5, 6과목은 거의 만점이 많이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요. 다음 과목은요. 5번째 과목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은 뭐가 있다? 예습과 복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예습입니다. 다음 과목 건설 재료학에서 여러분의 만점 합격을 위한 강의는 계속 되겠습니다.